안녕하세요. 소중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도착한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저택, 고요한 밤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진우 32살의 야간 경비원입니다. 한낮에는 폐지를 주워 모으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간신히 하루를 버티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그는 강남의 거대한 저택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곤 했죠. 이진우에게 이 저택은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묘한 기시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모습까지도 그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야간 근무였습니다. 이진우는 조용히 저택을 순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창가에 비친 달빛이 저택의 복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울리는 저택 내 비상 사이렌 소리. 이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진우는 즉시 사이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 도착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범석 그룹의 회장 최범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당황한 가정부와 몇몇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이진우의 몸이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최범석 회장에게 다가가 정확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리듬감 있는 가슴 압박과 함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약물함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져오십시오. 왼쪽 복도 끝 서랍 3번째에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죠. 마치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듯한 정확함으로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박지훈 비서실장이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이진우는 이미 회장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실려나가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죠.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지? 박지훈 비서실장이 이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진우 역시 자신의 행동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약물함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죠.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최범석 회장은 처음으로 이낯선 경비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죠. 그리고 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범석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회장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첫마디는 뜻밖에도 그를 구한 경비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이 어디 있습니까? 박지훈 비서실장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장이 평소에는 직원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경비원 이진우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출근할 겁니다. 최범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치 않은 호기심이 어려 있었죠. 오늘 저녁 그를 내 집무실로 불러주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음에도 그의 권위는 여전히 강력했죠. 저녁이 되자 이진우는 예정대로 저택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박지훈 비서실장이 그를 맞이했죠.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이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회장이 이미 집무실에 돌아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최범석의 강인함은 그의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이진우를 향해 회장은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내 정체가 뭐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진우는 긴장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진우의 대답은 솔직했지만 회장의 의심을 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죠. 어젯밤 약물함 위치를 어떻게 알았나?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구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머뭇거렸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이진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식사 습관, 걸음걸이, 손동작까지도 묘하게 자신과 비슷했죠. 특히 이진우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두드리는 모습은 자신의 오래된 습관과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진우가 저택 내부 구조에 대해 지나치게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내 없이도 화장실 위치를 정확히 알고 비밀 계단의 존재까지 눈치챘던 것이었죠. 넌 이 집이 처음이 아닌 것 같구나. 회장의 말에 이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이 저택에 들어설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공간 같았죠. 특히 정원에 있는 오래된 참나무는 그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는 그였지만 이 공간만큼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죠.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따라다닌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이곳이 집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 젊은이의 존재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바로 희망을 품기에는 그간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 일단 돌아가게. 하지만 앞으로 내 곁에서 일하도록 하세. 그것은 명령이자 요청이었습니다. 이진우가 떠난 후 최범석 회장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찍은 어린 아들의 사진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죠. 비슷한 눈매, 똑같은 입술 모양.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범석 회장은 사무실에서 이진우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때 갑작스럽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범석의 조카이자 범석그룹의 부회장인 최태준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삼촌,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최범석 회장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덕분에 회복 중이라네. 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삼촌, 어제 그 경비원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좀 수상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떤 점이 수상하다는 건가? 태준은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저택에 들어온 지 불과 2달밖에 안 됐는데 심장약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정확한 응급처치까지. 평범한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촌, 저 놈이 삼촌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자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모든 것을 조사해서 접근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신원조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과거 행적도 불분명합니다. 최범석 회장은 묵묵히 태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진우의 눈에서 본 순수함, 그리고 그가 느낀 기시감. 이것들을 그는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내 말도 일리가 있네.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내치고 싶지 않구나. 그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런 수상한 인물을 가까이 두는 건 위험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두고 보자. 그리고 이 남자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라. 하지만 조용히 진행하게. 그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말일세. 태준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보겠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아들을 찾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희망보다 체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진우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설 탐정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특히 어린 시절 기록을 중점적으로. 태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불리한 정보가 나오면 그것도 내게 먼저 보고하게. 한편 이진우는 저택에서의 경비 업무를 평소와 같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회장과의 만남 이후 더 많은 기시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특히 저택 2층의 한방 문이 항상 잠겨있는 그 공간이 자꾸만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과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진우는 창문을 통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가족이 있을까? 고아원에서 자라며 항상 품어왔던 그 질문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저택에 있을 때만큼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진우는 점점 더 저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는 경비 업무 외에도 종종 회장의 심부름을 도왔습니다.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냉정했지만 은근히 이진우의 동선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밤도 이진우는 평소처럼 저택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먼지 냄새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진우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에는 잠겨있던 작은 문이 오늘따라 살짝 열려 있었죠. 문을 열자 드러난 것은 오래된 음악실이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웅장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오래된 악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이진우는 무의식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그를 덮쳤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피아노를 쳐본 적 없는 그였지만 그의 손은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듯 자연스럽게 건반 위를 춤추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에 몰입한 이진우는 계단 위에 서 있는 최범석 회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연주 소리에 이끌려 음악실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곡이 끝나고 이진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곡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지?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렸습니다. 이진우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피아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곡은 내 아들이 매일 듣던 곡이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이 피아노는 다시 열리지 않았었네. 이진우는 말없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피아노를, 그것도 회장의 아들이 좋아했던 바로 그 곡을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회장은 문득 벽면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소년이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네.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지. 이진우는 천천히 사진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은 지금의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회장님, 아드님은 어떻게 실종되신 겁니까? 이진우의 질문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술제 행사장에서.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없더군. 경찰도 사설탐정도 심지어 전국의 모든 방송국도 총동원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일에 몰두하고 있었거든. 그 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었네. 그날도 업무 전화를 받느라 한눈을 팔았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이진우는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조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은 풍선,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던 느낌.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회장은 문득 이진우의 손목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얻은 건가? 이진우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오래된 은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몸에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죠. 회장의 눈에서 믿기지 않는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서재로 향했고 이진우는 당황스러움 속에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서재에 도착한 회장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이진우의 팔찌와 놀랍도록 비슷한 또 하나의 팔찌였습니다. 부자가 함께하는 한 영원히 갈라지지 않으리. 회장이 두 팔찌에 새겨진 문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톰디바퀴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5장. 다음 날 아침 최범석 회장은 자신의 직관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박지훈 비서실장을 불러 조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훈 씨, 비밀리에 DNA 검사를 진행해주게. 나와 이진우의 혈연 관계를 확인해야겠네. 박지훈은 순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네, 회장님.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이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조각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저택을 순찰할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시간은 그에게 이상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태준은 회장이 이진우에게 보이는 관심에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회장이 비밀리에 DNA 검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이자가 내 아들이라고? 그럼 난 끝장난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놈을 몰아내야 해. 태준은 곧바로 김민수 사설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할 방법을 찾아내. 절대로 양성 결과가 나오면 안 돼. 김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일은 위험합니다. 들통나면 큰일이죠.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걱정 말게. 보상은 넉넉히 해주겠네. 다음 날 밤 이진우가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저택의 후정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담장을 넘어 달아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진우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담장을 넘어 빠르게 달리던 중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저 사람이 저택에서 물건을 훔쳤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최태준이었습니다. 이진우가 당황스러워하는 사이 경찰 순찰차가 골목을 막아섰습니다. 태준은 격분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의 개인 금고를 털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진우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수상한 사람을 쫓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태준이 미리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해명은 무력했습니다. 금고실에 조작된 CCTV 영상, 이진우의 옷에 몰래 심어진 회장의 귀중품들. 모든 것이 그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씨, 일단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이진우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이진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막 찾아가기 시작한 진실, 그 가능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범석 회장은 다음날 아침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경비원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태준은 회장의 옆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삼촌, 제가 우연히 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진우의 눈에서 본 진실, 피아노 연주, 그리고 팔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기꾼의 연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 DNA 검사 결과는 나왔나?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회장님.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박지훈의 대답에 태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가 김민수에게 맡긴 조작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런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는 범죄자로 밝혀졌습니다. 태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태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눈빛을 못 알아보겠나? 내 직감은 그가 절대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3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가슴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직접 경찰서에 가보겠네. 지훈 씨, 차를 준비해주게.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범석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박지훈 비서실장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회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라는 청년을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들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이내 이진우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과 이진우의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태준이 급하게 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촌, 잠시만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태주는 숨을 헐떡이며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자는 삼촌의 아들이 아닙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태준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 음성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태준이 이진우를 향해 승리의 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회장님의 아픔을 이용한 사기꾼이었군요. 이진우는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과연 자신이 회장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랜 경영자의 직감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입니다. 박지훈, 이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게. 검사기관에 직접 연락해 원본 결과를 요청하게. 태준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요, 삼촌. 이미 확실한 결과입니다. 이자는 회장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고요. 저택 침입까지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 경찰서 입구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김민수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민수의 등장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DNA 검사 조작을 했던 건 최태준 부회장이었습니다. 민수의 폭로에 경찰서 안이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부회장님의 지시로 조작에 가담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진우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태준은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침착하게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원본 검사 결과와 태준이 보낸 메시지들, 조작 지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태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0년 전 이진우 씨의 실종 사건에서도 태준 씨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태준 씨는 조카의 실종이 자신의 상속권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나중에 이진우 씨가 고아원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회장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태준아, 네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것이냐? 태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삼촌, 전 그저 범석그룹을 위한 최선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자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게 할 순 없었습니다. 경찰이 태준을 연행해가는 동안 회장은 천천히 이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이 순간으로 집약되는 듯 했습니다. 이진우, 너는 내 아들이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인한 기업인으로만 알려진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아들을 잃었다 되찾은 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진우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여정이 마침내 이곳에서 끝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지만 적어도 그 시작점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장과 이진우가 처음으로 함께 저택으로 돌아온 날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쉽게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겨놓았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이진우를 저택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내게 빚진 시간이 너무 많구나. 이진우는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간 경비원으로 이곳을 순찰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저택의 주인이자 범석그룹 회장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지훈 비서실장이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진우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님이라는 호칭을 들은 이진우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 시간, 넓은 다이닝룸 테이블에는 풍성한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회장은 예의 그 권위적인 모습으로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앉으렴, 이진우야. 네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기억해서 준비했단다. 이진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찾지 않아서 난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진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와서 날 가족이라고 부르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안고 살아온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십 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권위적인 마스크가 벗겨지고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널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날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언젠가 부모님이 날 데리러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았죠.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널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결국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구나. 30년. 너무 긴 시간을 네가 홀로 보내야 했구나.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진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던 부모님을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동시에 그 긴 시간 동안 왜 자신을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의 솔직한 고백에 회장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기다릴 테니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식사가 끝난 후 이진우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폐지를 줍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자신이 이제는 재벌가의 상속자가 되었다니. 마치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이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함께하지 못한 생일들, 놓쳐버린 첫 입학식. 그 모든 순간들이 앨범 속에 영원히 빈 페이지로 남아있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성취가 아들 없이는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진우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의 창가에 서서 저택의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도 이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고 이제 그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저택의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아침마다 저택 뒤편 정원에서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정원을 거닐던 그는 멀리서 최범석 회장이 나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은 고요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방금 마쳤다. 이제 좀 어떠냐? 이 생활에 적응이 되었나? 이진우는 벤치에 나란히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은 낯섭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솔직한 답변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간극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범석 재단 이사회에 네가 참석했으면 좋겠다. 회장의 말에 이진우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경험 많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회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할 것이니. 그로부터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진우는 점차 범석 그룹의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는 재단의 자선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아원과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느 날 이진우는 회장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에 이진우는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첨단 DNA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렸어. 이제 너는 다른 아이들이 부모를 찾게 도와주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의 말에 담긴 진심이 그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범석 가족 찾기 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프닝 세레모니에는 많은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진우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외로움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연설을 마친 이진우의 시선이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최범석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진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회장의 귀에 분명히 닿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오직 30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부자의 재회만이 존재했습니다. 센터 개관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25해 전에 실종되었던 어린 소녀가 그녀의 부모와 재회한 것입니다. 그 가족의 환희에 찬 얼굴을 보며 이진우와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나눈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저택의 음악실에서는 다시 한번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선율이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이진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는 동안 회장은 조용히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애도이자 새롭게 시작된 미래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저녁 먹으러 가실까요? 이진우의 부름에 회장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자꾸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며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밤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